자, 오늘 이제 부동산 학개론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기초 강의인데 일부러 제가 제일 어려운 주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 투자론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이 부동산 투자론에 관한 주제는 4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계산 문제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되게 이제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험생 상수가 계산 문제 포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계산 문제만 가지고 보면 한 8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형태가 경제론이라고 하는 데서 한 문제 내외, 또 시장론에서 한 문제 내외, 또 투자론에서 뭐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감정평가론에서 두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문제 내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계산 문제가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일본어로 번역이 됐겠죠. 그리고 이 일본어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하는 게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번역을 하는 기술 자체가 그냥 그 나라 말, 그 순서대로 보통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리버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영역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험 지문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한국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문 형태로 나오는 문제를 쉽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거의 10문제 가까이 되는데 그거 빼버리면 만점이 75점 되거든요. 75점 되면 거기서 삐끗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60점에서 70점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29회 시험처럼 민법이 어렵게 나오면 거의 75점, 80점 육박을 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계산 문제인가, 뭐 또 투자론이라고 해서 버리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뭐가 어렵게 나오고 뭐가 쉽게 나올지는 나중에 시험을 봐봐야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논의하게 될 게,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자,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과 수익이라는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얘기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 제일 간단한 형태의 계산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용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구하는 수익률, 누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투자자가 희망하는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한편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이라는 것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어 자체가 정의가 돼야 돼. 요구 수익률은 소망하는 수익률. 나는 5% 정도 투자 수익이 발생해야지 이제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 5%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 요구 수익률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투자 대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수익이 나올 건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6%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실제 6%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6%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름하여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나는 5%는 투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경우 수를 따져서 조사해 보니까 한 4% 정도가 나올 거로 보여진다 라고 한다면 그 4%라는 개념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용어 요구 수익률하고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있게 될 것이고, 문제 구성할 때 기대 수익률의 계산 방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초 중에 기초인데 가장 어렵다고 보통 평가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요, 자, 발생 확률을 곱해 두는 방식,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식의 문제는 요즘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다만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런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아파트 사업에서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자,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4%라고 주어져 있고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20%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정상적일 때 수익률, 예상 수익률 8%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은 6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자, 낙관적이다. 경제 상황이 그랬을 때 수익률은 13%라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발생할 확률이란 것은 2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지금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게 될 텐데 이때 이 아파트 투자 사업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했을 때 기본 공식이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 수익률, 예상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를 따져먹게 되면 자, 비관적일 때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이 4%가 될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0%. 해서 4%하고요 20%를 곱하게 되면 4위는 80%가 되어버리죠. 개판됩니다. 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와 퍼센트를 곱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한쪽을 소수점으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자, 비관적일 때 수익률 몇 프로? 4%. 확률 얼마입니까? 20%로 부르면 안 되고요. 0.2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정상적일 때 수익률 얼마? 8%. 확률은 얼마입니까? 60%니까 0.6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낙관적일 때 수익률이라는 게 13%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은 0.2라고 해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 아파트 투자 사업에서 기대 수익률은 4% 곱하기 0.2 그리고 자 8% 곱하기 0.6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3% 곱하기 0.2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0.2 하면 0.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테고 8% 곱하기 0.6 하게 되면 4.8%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0.2 하게 되면 0.26 해서 0.8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4.8%. 그 다음에 2.6%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2.6% 이렇게 정리하면은 토탈 얼마? 8.2%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 아파트 투자 사업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다시 계산하면 4 곱하기 0.2 하면 0.8 나오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0.6 하면 4.8이 나오죠. 13 곱하기 0.2 하면 2.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8.2%라고 하는 것이 이 투자 사업의 투자 대안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이다 해서 이게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 너무 유치해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인데 대강 계산이 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한 번 정도 흔들어주는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의하게 될 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이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정리하면 소위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이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는 따로 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왜 분산 투자를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위험이 상승하게 된다. 위험이 상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래서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분산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 분산 투자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따져볼 때 각각의 투자 대안에 있어서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중을 곱해주는 방식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내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내는 방식은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중을 곱해주는 방식. 그럼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자, 다음 포트폴리오의 전체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그리고 호황, 불황일 확률은 각각 5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의 경우의 수, 이때는 전체 기대 수익률을 먼저 뽑는 게 아니라 먼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내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A 부동산, 자, 호황일 확률은 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 자, 예상 수익률은 6%. 그러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0.5 곱하기 6 이렇게 6%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불황일 때는 확률은 0.5였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4%. 그럼 이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6% 곱하기 0.5, 그 다음에 4% 곱하기 0.5 하게 되면 뭐 계산 정리하면 이제 5%라고 하는 것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되게 됩니다. 자, B 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자, B 부동산, 자, 정작 호황일 때 8%의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구조야. 8% 곱하기 0.5, 그럼 4% 나오겠죠. 그럼 4% 곱하기 0.5 하면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하고 2%를 더하게 되면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 6%라는 값이 나온다 해서 가장 기본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자, 확률 각각 0.5였었고요. 호황일 때 10%, 그러면 10% 곱하기 0.5 하게 되면 일단 5%가 나오고요. 2%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역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아까 5%,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6%,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6%. 자, 그렇게 각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내야 되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이제 비중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5%였고요. 전체 비중이 20%니까 0.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6%였었고요. 비중은 30%니까 0.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6%였었고 비중은 0.5, 50%니까 0.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0.1.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6% 곱하기 0.3 하게 되면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 곱하기 0.5라고 하게 되면 1,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3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자, 얼마예요? 1하고 1.8하고 3을 더하게 되면 5.8%라고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거저거 다 빼버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를 해결해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보셔야 돼.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돼. 근데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숫자 뭐 잘못 쓰면 큰일 날 줄 알고 벌벌벌 떨면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계속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점수를 어떻게 보면 받아보겠다 이렇게 용 쓰다 보니까 세월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첫 강의부터 아예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한다는 이 투자론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거 해서 기대 수익률을 다시요 예상 수익률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 기대 수익률, 그리고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또는 분산 투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분산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은 각각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곱하기 각각의 비중을 곱해서 그걸 다 더한 값을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대로 출제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또박또박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암산으로 거의 암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파트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하여튼 공포만 제거하면 별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인데 이것도 그래요.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론, 뭐 금융론, 자, 간평론 등등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랄 게 나중에 한 20개 정도가 토탈 되게 됩니다. 근데 그 20개 중에서 최소 6, 7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물반 구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건 줄줄줄 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8회 때까지도 출제가 됐었고요. 해서 이 사안을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 외우셔야 돼.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자 지급분을 빼주고 거기다가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좀 골치가 아픈 게 용어 자체가 같은 말을 두세 가지씩 막 섞어서 쓰는 게 제일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근데 이제 요즘에 주로 쓰는 용어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뭔지 몰라. 일단은 공식부터 먼저 외우시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아직 공부하지도 않았어. 하여튼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분을 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 값.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라고 해서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언제?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가서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오늘 이제 일단 하는 데까지 하시고 외우시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근데 이 같은 내용을 뭐 시험 보실 때까지 20번 정도 하게 되면 나중에 공식을 저절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지분 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 아직 뭔지 몰라요. 예, 여기서 이자 지급분 빼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할 것이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 이 기본 공식 자체를 외웠다고 치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는 것도 본질이 뭐냐면 공식을 그냥 외우면 그냥 외워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자,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자가 자,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바로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총 투자액은 100만 원. 100만 원 뒤에 달리면 빼버립시다.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이 될 테고요. 이 중에서 자, 차입금은 60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얼마? 40이라고 하는 거. 그럼 분모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40이라는 거. 이게 단위 100만 원 어차피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40분의 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지분 투자액이 얼마가 된다? 40이다 라고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실제 하실 때도 뒤에 100만 원, 뭐 단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숫자를 끊어가시는 게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의 자리에는 지분 투자액 4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순영업소득 찾아보니까 이미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얼마? 800만 원에서 8이라고 하는 것이 순영업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이 이자 지급분을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이자 지급분은요. 차입금, 대출한 금액에다가 금리, 이자율을 곱한 값이 뭐가 된다? 이자 지급분. 얼마 대출을 받았나요? 자, 이 사람이 60을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이율이 이율이 8%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다가 제일 이제 함정이 빠지는 게 그럼 8%는 얼마를 곱하지가 골치가 아파집니다. 예, 0.08을 곱하는 게 8%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따져 물을 때도 항상 퍼센트가 나오면 벙 찌게 됩니다. 8을 곱할까? 0.8을 곱할까? 둘 다 틀렸고요. 0.08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0.08 이렇게 하는 거죠. 60 곱하기 0.08. 우리가 이자 지급분, 이자 지급액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대출 총액 60에다가 0.08을 곱하면은 그게 바로 어떻다? 이자 지급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일단은 정리를 할게. 자 지분 투자액은 40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이 60이었었고 이율은 0.08. 그래서 나머지 따져 물을게. 자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1년간의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라는 것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0.02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제 뭔 얘기냐면은 임대주택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의 가치가 2%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총 투자액 곱하기 바로 가격 상승률을 곱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죠? 100이라는 값이죠. 100 곱하기 0.02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해석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낼 때 착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지분 투자액이 40이고 대출 받은 게 60이고 총 투자액이 100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자본이득을 계산해 내는 방식은 총 투자액 곱하기 지가 상승률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을 곱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분모는 얼마가 되죠? 40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순영업소득은 8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분은요 60 곱하기 0.08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 100이라는 것이 총 투자액이었었고 상승률이 0.0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 40분의 8 빼기 얼마가 되죠? 4.8 이렇게 되나요? 4.8 거기다 플러스 2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2 나누기 40하게 되면 0.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계산기를 가지고 쓰셔야 돼요. 계산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 계산기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시험장 가실 때 갖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갖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정 몇 개 버전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 산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수는 어차피 계산기를 해줄 테니까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약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 값.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자 지급분을 계산하는 방식은 대출액 곱하기 이자율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계산해낼 때는 총 투자액 곱하기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데 또 힘들고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20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암산까지 다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주된 계산 형태 문제입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출제 이슈. 다만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수익률이라는 것을 계산해 내는 방식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각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중을 곱하는 식으로 뭐를 바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예상 수익률,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각각의 상황에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바로 기대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걸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투자자선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또는 4개 정도 아마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A 부동산 기대 수익률 5%,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6%,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6%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기대 수익률은 각각의 비중, A 부동산이 이 데이터에서는 얼마? 0.2, B 부동산이 0.3, C 부동산이 0.5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결국 산수 문제 5% 곱하기 0.2, 6% 곱하기 0.3,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6%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역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뭐를 더했을 때 바로 자본이득을 더했을 때 이게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를 하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월, 2월 쭉 가실 때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긴 할 텐데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가장 본질은 그냥 툭 쳤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줘야지 실제 시험 현장에서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9구단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보시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능 프로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9구단 가지고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48에 30이 쭉쭉쭉 나와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지. 28에 했을 때 잠깐만 2는 2, 2는 3 이렇게 이거면은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는 잠깐만 28, 잠깐만 2는 2, 2는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실제 못 풀어요. 거의 9구단처럼. 그러니까 양을 늘 것이 아니라 기본 데이터가 되는 것들, 기본 출제가 되어왔던 영역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쫙쫙쫙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힘들어요. 왜? 아는 걸 계속 해야 되니까. 숙달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지금 투자론 중에서 제일 계산 문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그렇게 몇 번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는 거. 자, 아까 우리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개념의 어떤 조합 과정이 투자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구성하게 될 것이 이런 얘기죠. 먼저 수익률이라고 하는 얘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주제인데요.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요? 예상 수익률.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지금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기대 수익률이 3%, 기대 수익률이 4%라고 하는 데이터가 정해졌을 때 어떤 분은 4%의 수요자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분도 있을 테고 투자를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개별 투자자가 이 정도면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소망하는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시험에 출제가 되는 영역은 최소한의 수익률 이런 거 나와주면 정말 감사하고 실질적으로는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5%의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5%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1억을 담그는데 앞으로 2년 후에 그대로 1억이 나온다. 그러면 은행에 넣는 게 훨씬 더 낫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시간,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 은행에 넣었을 때 자동으로 나오게 될 그것에 관한 비용, 요게
무위험률 또는 시간에 관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상대로 막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지. 뭐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오죠. 바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위험에 관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바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두 가지로가 결합해서 바로 투자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투자자마다 이걸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는 게 달라지게 될 텐데 하여튼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해요. 첫 번째 자 투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증가하게 된다. 왜? 시간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1년 투자했을 때 자 만약에 5%하고 10년 투자했을 때 합쳐서 5%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는 어떻다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자, 어떤 투자 대안이 대단히 위험해. 요즘에 제일 제가 기억할 만한 투자가 저거 같아요. 돈스코이온가 해서 울릉도인가 어디 밑에 있는 그 배를 건져내게 되면은 뭐 100만 원 투자하면 뭐 5억인가 3억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기가 막힌 투자. 그 대신 이제 못 건질 확률이 9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건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지문은 이거야. 위험이 증대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요. 위험이 증대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너무 쉬워. 너무 유치해. 그럼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빨간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파란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렇게 약간 지문 응용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실제로 구성을 하냐면 차기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비차기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지문 구성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차기적 위험이라든가 비차기적 위험이 무엇인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다시 갑시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가리켜서 투자자가 소망하는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인데 이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무위험률 해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 할증률이라 해서 위험에 대한 비용 두 개로 이것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이 상승하면 어떻다 역시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그런데 문제를 구성할 때 차기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비차기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이 정도의 질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정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좀 기대 수익률이라는 하는 개념, 심지어 계산까지 우리가 먼저 땡겨서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 관한 개념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기대 수익률은 앞에서 우리 계산해 본 것처럼 각각의 개별 투자 대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어렵지 않아요. 자, 투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런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얘기는 23회 때 벌써 6년, 7년 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 후로 단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뭐 심의할 때쯤이나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이 표현을 할 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투자한다, 투자 기각 결정을 한다. 이때는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 앞에 주어를 바꿔버려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어떻다? 투자 결정은 알아. 근데 그걸 표현할 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 결정을 한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항상 이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게 되는데 하여튼 취지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 결정을 할 테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게 되면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위험의 분류라고 하는 것. 요즘에 이제 28회, 29회 연속 이제 출제가 된 이슈 중 27회부터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위험의 분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험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예상 수익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 기대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기대 수익률이 6%다, 5%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 봤었는데 실제 투자가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무의무적으로 나올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실제 투자한 후에 결과를 보니까 그 기대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리켜서 소위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업상 위험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그래서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일단 제목만 보십시다. 자,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운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일단 유보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자 사실은 거의 못 외우십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여기서 양을 겁나 늘려서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민법 총칙 파트, 물권법 이런 게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쉽게 쉬운 건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28회 때 출제 포인트로 답안 뽑아냈었는데 일단 요건 유보하시고 쉬운 것부터 가시겠습니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 좀 드물죠. 워낙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은행권에 대출 등을 받아서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자, 3억짜리 집이라고 해서 3억 현금 들고 사는 경우 진짜 드물죠. 드물 겁니다. 요 근래 신문 보도 보니까 그런 경우 나왔어요. 그 반포 쪽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자,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청약 가점이라는 게 만점이 나왔답니다. 청약 가점이 8점인가 만점인데 8점이 만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이슈가 가족이 6명 이상이다. 또 제일 무서운 요건이 저거죠. 현금으로 20억을 갖고 있다.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그러니까 대출도 안 되고 지금 그 지역 자체는 대출도 안 되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현금 20억이 있어야지 그 주택을 분양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는 게 이미 전제가 돼 있으니까 와, 이런 기적이냐 이거지. 아니 어떤 사람이 현금 20억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인가는. 근데 그 사람이 15년간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게 좀 특이하다는 거지. 돈이 없어서 보통 집을 분명히 투자를 했을 텐데 오늘을 위해서 15년 전부터 뜻한 바가 있어서 돈만 모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게다가 가족이 6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2분인가 3분이 나왔대요. 청약 가점 만점 받은 분이.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가계 금리 대출이 한 5%가 육박하는 경우가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부채를 포함해서 대출이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쉬운 거 가르칩시다. 금융적 위험은 부채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금리 상승 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걸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한번 답이 있었죠. 자, 부동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동성 위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지금 현금화 시키고 싶다고 해서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는 게 아니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 그나마 조금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근데 토지 이런 것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수를 만나기 되게 어렵다는 거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제 만약에 10억의 가치가 있는 토지다라고 전제가 되는데 실제 지금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매물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걸 뭐 9억, 8억으로 다운시킬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유동성 위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사실 중요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나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10년 전 1억하고 지금 10년 후에 1억은 분명히 화폐 가치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점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화폐 가치만 하락했을 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는 항상 그 뒤에 있는 명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할 때 이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치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는 명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출제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논의할 게 뭐라고요?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원래 10억짜리인데 9억, 8억으로 급매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유동성 위험.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수익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부채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원래 예상했던 수익률만큼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은 제낀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유동성 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가 다 뭐가 된다? 바로 사업상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시장 위험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 뭐 이런 정의를 해요.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뭐 급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그만큼 예상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시장 위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운영 위험이라고 해서 뭐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총칭하는 개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위치적 위험, 이건 이제 가끔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죠. 특히 이제 시골에서 도청 소재지, 이게 제일 볼만합니다. 그래서 과거 도청 소재지였던 지역,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아파트가 좀 이제 상권 중심이니까 괜찮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청이 이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완전히 공동화되어 버리거든요. 거의 초토돼 버립니다. 일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위험을 가리켜서 위치적 위험,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사업상 위험.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업상 위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개를 하나 외워서 사업상 위험을 매칭시켜봤자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간단한 거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외의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간단하니까 오히려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사업상 위험, 이렇게 보시는 게 이 파트를 정리하기 오히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동산 학개론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 이 영양가도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막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좀 밋밋한데, 하여튼
이렇게 위험의 분류라는 개념을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위험의 측정이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험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대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 예상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예상했던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을 이름하여 바로 위험이라고 불렀었고, 그럼 이제 위험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위험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위험이 작으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가 민감도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 또는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아주 이런저런 자 투자의 어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위험도가 크다. 이거 글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로 가셔야 돼. 자, 앞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함에 있어서 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가 올라갔을 때 조금만 올라가도 어떤 소망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어떤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 민감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민감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 위험도가 높으면 그만큼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일단은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표준 편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결론만 가셔야 돼. 분산은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미리 용어의 정의를 하셔야 돼. 이 계산 방식이 한번 출제가 되는데 그 계산은 사실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시험 지문에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분산 뭔지 몰라요. 분산 값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위험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지금 논의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딱 한 번, 15년은 한 번 출제가 되는데 계산 자체 현혹되면 안 되고요. 용어의 정의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값을 계산해 보거나 또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민감도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분산값이 크다 또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다?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위험도가 크면 아까 요구 수익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위험의 종류에는 사업상 위험이라든가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이 있게 되는데, 위험이 크다라는 표현을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떻다? 분산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험이 크다는 얘기와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민감도 분석을 해본 결과 민감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수식이 있는데 수식은 필요 없고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개념만 보시고 이건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자, 어떤 사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자, 각각의 변수를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면서 그 각각의 변수가 원래 기대했던 예상 수익률의 범주에 다다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따져놓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와요. 민감도 분석하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보다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 요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봐봤자 어차피 시험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비교를 해보겠고, 요거랑 바로 같이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위험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우리 교재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위험 조정 할인율 문제고 보수적 예측 두 개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나머지 위험의 전간, 위험 회피 이런 것들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아요. 일단 개념상 한번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해보게 될 텐데, 자, 지금 위험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대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불렀었고,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분산값이라든가 또는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산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도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험 지문에서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인즉슨 뭘로 해석한다고요? 위험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위험의 관리라고 해서 간단한 것도 한번 날려버릴까요? 자, 위험 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으면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위험의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위험의 전가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해서 이걸 위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는 영향가 없고요. 자, 실질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보수적 예측하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 활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수익이 발생하라서는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 수익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년 후에 지금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5천이 생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을 해보니까 아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이 발생한다. 그럼 5천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됐을 때 1억 5천을 그냥 깎아서 1억 3천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보수적 예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하죠. 기대 수익률을 낮게 추계하는 방법. 자기가 원래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보다, 계산에 나온 기대 수익률보다 원래 낮게 추계하는 방법. 이게 바로 보수적 예측. 근데 이건 거의 포인트 아니고요.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 자, 이건 이렇게 가죠.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자, 1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억 5천이라는 금액, 즉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지금 앞에서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통해서 위험을 측정해 보니까 이게 자,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지금 자, 장래 발생하게 될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1억 5천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따로 공부할 때 다시 논하겠지만 이게 미래 1년 후에 발생할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현재 1억이라는 금액이 장래 얼마의 값을, 1년 후에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 이건 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은행에 현재 1억을 입금을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만약 이자율이 수익률이 이자율이 2%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1억 200만 원 되나요? 자, 다시 그냥 계산의 편에서 1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의 이자가 있다. 그럼 이제 1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겠죠. 그럼 거꾸로 자, 장래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할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생길 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는 것을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와 할인은 정반대 개념이냐. 현재 1억일 때 1년 후에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는가. 이건 이자를 붙인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장래 1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1년 후 1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험조정 할인율은 딱 한 가지죠.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장래 발생하게 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함에 있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지금 내가 1억을 지금 현재 투자합니다. 1년 후에 지금 A라는 투자와 B라는 투자를 보니까 각각 1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상이 되게 됩니다. 1천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A라는 투자 제한은 아주 위험해. 이게 1억 천이 될지 안 될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80% 90%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1억 천이 될 확률이 99%인 경우, 즉 안 될 확률이 1%인 경우를 따져보았을 때 만약에 7, 80%가 1억 1천만 원이 안 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원함에 있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그만큼 금액이 낮게 추계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상대적으로 높게 추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들은 묶어서 이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얘기는 좀 간단했던 개념이죠. 그래서 자, 다시 기본 개념들을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면 이때는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대 수익률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주인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라면 어떻다? 투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깜빡 착각한다니까요. 다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하면 투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할 테고 꼭 다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어떻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투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주어를 바꿉니다.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그럼 그때 뭐가 됩니까? 이때는 투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투자자가 5%를 원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4%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투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구 수익률이 5%인데 기대 수익률 6%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클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될 테고 이때는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얘는 답은 아닌데 그 말을 계속 맴맴 돌면서 장난을 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럼 어떻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하면 투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 투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 주어를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멘붕이 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자, 요구 수익률의 정의라고 하는 거 무위험률, 즉 시간에 대한 비용하고요. 바로 위험에 대한 비용인 위험 할증률 두 개를 더한 값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출제 이슈, 자,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위험이 커지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차계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비차계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예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에 관한 개념, 투자 여부의 결정액이 보셨고, 그다음 위험의 분류라고 했을 때 쉬웠던 거,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부채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의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한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하기 위해서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없어가지고 시장 가치가 손실될 가능성, 이걸 우리가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사업상 위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큰 카테고리를 비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위험의 측정 방법, 제목 외우셔야 돼. 분산하고 표준편차, 민감도 분석. 분산과 표준편차, 민감도 분석. 분산과 표준편차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근데 문제고 생각하고 이런 식이야. 위험의 측정 방법으로는 분산, 표준, 편차,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 등이 있다. 그럼 뒤에가 틀린 거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보수겠죠. 자, 아예 기대 수익률을 낮게 주는 방법, 이게 하나가 있겠고, 기대 수익률은 계산 나온 대로 적용을 하되 장래 발생하게 되는 수익, 위험도가 높다고 했을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최근 문제들을 분석하면은 나온 게 한 가지예요.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틀린 거죠.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 때는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할 테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게 27회 때 출제됐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수적 예측이라든가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해하고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분산, 표준 편차, 민감도 분석은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분산, 표준 편차, 민감도 분석은 이게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고 분산, 표준 편차, 민감도 분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한편 보수적 예측이라든가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요, 그 다음 주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